블루 아카이브는 4년 만에 글로벌 게임 흥행 성적은 물론이고 최정상급의 IP 파워를 보유한 타이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죠. 넥슨 게임즈 서브컬처 개발 전문 부서입니다. 아이오 본부의 김용하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를 맡고 있는 넥슨 게임즈의 김용환입니다. 아이뉴스 24가 제가 업계 고항부터 게임 관련된 웹진도 찾아봤지만 IT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빠르게 풍부하게 전해주는 뉴스라서 너무 많이 찾아갔었는데요. 제가 업계 입문한 때랑 거의 비슷한 때 참가하셨던 것 같아요. 또 포럼을 열어주시면서 기술 방역까지 맡겨주시고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기술 방역으로서 강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 전달하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서브컬처 시장 공략기라는 내용으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것이 어떤 게임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서브컬처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숫자가 틀렸습니다. 26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00년에 처음으로 제가 개발에 참가했던 게임이 출시됐는데 실제로 입문했던 건 1999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왔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게임이 PC 게임이었어요. PC RTS 전략 게임을 주요 프로그래머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같은 회사에서 MMORPG 이때에서 만들었던 게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에 해당되는 게임이거든요. 같은 풍의 비주얼을 가진 샤이닝로라는 MMORPG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넥슨으로 바꿔는 마비노기죠. 초대 마비노기.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초대 마비노기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넥슨에서 내부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마비노기 영웅전이라는 액션 게임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해서는 MMORPG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는 아쉽게도 펜슬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에 가서 스마일게이트 지금 요즘 안 되는 거 계시지만 스마일게이트에서 또 당시에는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일게이트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1월에 나온 도서관이라는 서브컬처 장르의 캐릭터 컬처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일게이트에서 포커스라는 연애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것도 서브컬처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서브컬처 게임들을 도전하고 커리어 작업을 계속해서 PD를 맡아서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은 넥슨 게임즈에서 2022년에 출시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루 아카이브 혹시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상당히 계시네요.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은 아마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한 내용이나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 관련된 강연에 나갈 때 2차원 게임 관련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대중적으로 말하자면 서브컬처라고 이 강연에서는 표현을 하겠고요.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2021년 2월에 일본에서 출시한 게임이고요. 게임의 어떤 큰 주기가 되는 포인트라고 하면 학원물이고 청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스토리 위주로 저희 IP를 데벨롭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컬렉션 게임. 캐릭터 컬렉션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에 등장하는 그 스토리상의 인물들을 게임 플레이하면서 획득을 하는 식을 획득을 하고 성장을 시키는 걸 위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캐릭터 컬렉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의 경우는 200이 이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일본에 출시하고 한 글로벌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외에 아시아 그리고 북미, 남미, 북남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까지를 글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100개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중국에서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원칙 액티브 유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고 하면 보트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트까지 카운트하면 400만, 500만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서 보트를 부수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매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꽤 많은 유저분들께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면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유저 총 매출을 1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서비스하면서 보통 게임들이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4년 이상 게임 서비스를 이룰 수 있었고 지금도 일본 서브컬처 게임의 어떻게 보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엑스포에서도 저희 주요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1등을 차지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의 좀 큰 특징이라고 하면 2차 창작입니다. 활발한 점을 줄 수 있겠는데 2차 창작이라고 하면 게임의 IP를 기반으로 하는 유저 팬분들의 창작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 2차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중에서는 국민 마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코엑스 정도, 코엑스에서 가장 큰 전시관 정도의 전시관이 한 8개 정도 동시에 운영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서 가장 서브컬처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스 참가자를 가지고 있는 IP이기도 합니다. 여기 일부, 행사장의 일부를 찍은 것이고요. 여기를 채우고 있는 이런 부스들이 전부 다 블락타 인물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블락타 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가장 커지기 전에 찍은 것이죠. 지금은 이거보다 2배 이상 정도로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미디어 믹스가 활발하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앨범 랭킹이라든가 서적 랭킹에서 서브컬처 콘텐츠, 서브컬처 IP들이 흔히거리 일본이나 저희도 그래서 일본 아마존에서 전체 앨범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서적류에서 또 1위를 베스트셀러로 차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하면 또 중요한 것이 피규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게임 서비스했을 때 피규어를 우리 게임 캐릭터 한두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인기를 얻고 서비스를 이어오면서 많은 피규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미양이라는 또 가장 유명한 피규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블락파이프를 검색해보면 한 80종 정도가 현재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수 수단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IP, 서브컬처뿐만 아니라 모든 IP 중에서 가장 많이 피규어들을 만들어낸 IP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통은 이 IP를 가지고 콜라보를 하려고 하면 다른 IP, 다른 콘텐츠들의 캐릭터라든가 세계관에 밀려와서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인 오리지널 IP로서 느끼를 얻다 보니까 저희 IP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저희 IP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푸드콜라보도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커피 같은 것들이 다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라면까지 출시를 그전에 빵프에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라면이라던가 뭐 빵 같은 편의점 마트에 들어가는 푸드의 특징은 약간 이런 TMI일 수 있습니다. 몇천 개 단위로는 콜라보가 안 됩니다. 몇만 개가 10만 개 이상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좀 팔릴 수 있는 대중성이라든가 구매력이 있어야만 좀 성사가 가능한 것인데 다행히 그 전에 저희가 했던 콜라보들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뭐 라면도 출시가 됐고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품기라서 아마 좀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고 앞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편집을 보시면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또 특이한 콜라보를 최근에 했던 것이 적십자와의 콜라보가 있습니다. 여기 나름 또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보금 자원 보금 활동이라던가 좀 공익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적십자와 헌혈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이것도 대세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형식의 콜라보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에 대한 좀 외형적인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블록하이브라는 첫 번째 게임을 어떻게 개발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블록하이브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때가 2018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이 정도로 서브컬처 게임이 내려버렸거나 메이저하게 주목할 정도의 규모의 지능은 아니었어요. 2018년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PC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처음에는 캐주얼 게임들, 퀴즈 게임이라던가 드라이브 게임이라던가 되게 캐주얼한 장르의 게임들이 먼저 나오다가 점점 이제 RPG가 나오고 MMORPG들이 구도화되는 성장을 겪었죠. 그런 PC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나오면서 똑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2018년쯤에 복귀를 해보니까 모바일 시장도 PC 시장처럼 MMORPG로 결국은 이제 구도화되는 수렴해가는 경향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MORPG들의 전후가 증가하면서 그 안에서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기존 IP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임이라던가 기존 MMORPG의 이제 모바일 버전을 많이 만드는 경향들이 보였고요. 그런 와중에 MMORPG보다는 저희들이 서브컬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순위를 보면서 이제 따져보니 PC 시장과는 좀 달랐던 것이 PC 시장에서는 MMORPG가 모든 파일을 가져가면서 서브컬처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비주얼을 가지는 게임들이 PC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나왔었거든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에.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라는 건 2018년입니다. 2018년 초 기준으로 굉장히 예전보다는 그런 애니메이션 비주얼의 게임들이 수익권 위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에 더 잘 맞는 것이 아니면은 예전 2000년대 후반과 2018년 후반에 사용자층의 수용도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서브컬처가 대중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 장르로 요즘은 큐레와 코스올리로 같은 서브컬처 장르 게임 만들었었으나 이번에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프로젝트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엑스라고 하는 현재 데ቨ로퍼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넥슨게이지에서 가볍게 강제인 웹페이지였는데 대표님께서 서브컬처 장르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왜 일본에서 잘 될 수 있어야 되냐? 영화는 서브컬처 장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게임들이 콘텐츠들이 나오고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이외의 한국이라든가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기준으로 잘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일본을 메인 타겟으로 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8년 초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개발을 해나가고 다른 서브컬처 장르 게임들을 좀 저희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임 플레이를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지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흥행하는 게임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MMORPG라든가 RPG 장르라면 이제 공과 마법을 쓰는 판타지, 중세 판타지이 주류였는데, 물론 이제 공과 마법을 연결해서도 쓰는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이제 모던한 비주얼인데 세기말적인, 아무래도 전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좀 싸우는 좀 무거운 분위기의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트렌드를 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통하고 있구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 마법과 구덩이 엑시티를 만들어 온 거고요. 뭔가 마법과 총을 사용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액션적인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을 타겟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려면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만들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라고 많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 같은 좀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보다 밝은 분위기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오히려 스크래드에는 많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비주얼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전투부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사랑이라고 하면 노출도의 얘기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노출도가 없지는 않지만, 남사랑이라고 하면은 남자 캐릭터가 이제 성장이라든가 가짜품 비즈니스 모델의 캐릭터에 만들어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자신도 이제 캐릭터를 가짜로 남자 캐릭터가 뽑히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스스로 하고 싶은 게임, 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고 하면서 디벨롭한 결과로 이제 이러한 비주얼이 기존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밝은 분위기의 비주얼의 게임으로 세계관을 디벨롭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차별화가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들은 2018년 자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의 개발은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가, 그게 다른 장르의 게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의 어떤 콘텐츠, IP를 만드는 방식은 세계관을 잘 디벨롭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계속적으로 뽑아내는 요 순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는 세계와 캐릭터와 스토리가 체험이 제공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게임에서 항상 이 순서대로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장르의 게임을 만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순서대로 개발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RPG 같은 경우에 혹은 캐릭터가 나오는 다른 게임들의 경우는 캐릭터의 성능, 전투에서의 성능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의 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액션 게임에서 검을 쓰는 캐릭터라든가 마법을 쓰는 캐릭터라든가 캐릭터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정해지면 그 직업에 어울리는 성능, 전투 설계를 하게 되죠. 전투 설계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캐릭터를 그다음 만들어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붙이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하이브리드, BN으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의 많은 경우가 반대의 순서대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업데이트를 할 기능이 전투 기능이 어떤 게 있고, 그 전투 기능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 캐릭터의 성능 위주의 비교를 든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 붙이는 순서가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블록컬처 같은 서브컬처의 경우, 게임의 경우는 게임의 어떤 스토리나 세계관에 기반한 캐릭터를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국적인 루트의 개발을 한다는 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에서의 개발 방법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도 가장 중요한 BM에서의 중심적으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컬렉션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으로 게임에서 등장을 시킬 수 있지?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는 스토리 초반에 꿈을 들고 있는 여고생들이 공연을 쓰고 은행을 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스토리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만 딱 빼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무리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세계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을 잘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장면으로서 이제 만든 것이라서 게임을 하면서는 큰 위화감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의 다른 게임과의 수강을 해줘야 캐릭터성을 더 잘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첫 번째 IP에서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르의 게임과 또 다른 측면이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 게임 화면 안에 등장하는 일이 없어요. 플레이어는 어디까지나 이제 게임 화면 바깥에서 조작하는 입장에 스토리에 물론 플레이어가 등장하지만 좀 관찰자 입장으로 설정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플레이어를 무엇으로 인식할 것이냐가 굉장히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플레이어는 캐릭터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어떤 조작 게임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블록가이드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와 캐릭터의 관계는 캐릭터들은 이제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성 안에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이 세계관은 총기를 가지고 다니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고 이 세계관 안에서는 총을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을 이용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위압감이 없도록 초반부터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해서 물론 이제 전투는 이제 초급대에서 벌어지겠죠. 물론 그 초급대에서 캐릭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선생님의 시선에서 태블릿이란 모두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실제로 조작을 합니다. 태블릿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한다는 컨셉으로 게임의 설정이나 스크립트만 아니라 조작기까지 디자인을 해서 컨텐츠를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선생님의 시선에서 태블릿이라는 조작 도구를 갖는 시나리오상의 한 컷을 내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세계관이나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게임하고 저희 블록파일에서 좀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PV라고 하는 프로모션 비디오를 이런 세계관이라든가 캐릭터를 소개하기 앞서서 게임으로서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는 포맷으로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나온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내부에서 풀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정지화 기준으로 일러스트 기준으로 프로모션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비디오에서 게임에서 앞으로 등장할 어떤 스토리라든가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이후에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해 가는 실제로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게임에 들어갈 캐릭터라든가 뭐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을 실제 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를 1년 이상 전에 해야 됩니다.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런 2주에 나올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것이 풀어지지 않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점이 또 다른 게임들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프로모션 비디오를 냈는데 그 비디오 안에서 나온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캐릭터가 인기가 너무 없어.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전투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후에 업데이트가 완전히 싫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키한 기존 개발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프로모션 효과도 얻었고 이것이 기대감을 높인 걸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잘 이뤄올 수 있었던 점이 브라파이브에서 그동안 좀 성장을 해볼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술적으로 들어가요. 15분짜리. 요거의 풀 버전은 현재 일본에서 공개가 됐어요. 한 1분 30초짜리의 풀 애니메이션이 최근 PV에서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1분 정도의 이제 정지화 기준으로 PV를 만들다가 점점 이것도 기대감을 높여가려면 더 많이 더 퀄리티 높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해버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물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의 협업은 안 되지만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제공하는 캐릭터의 어떤 설정 시트라던가 기본적인 이제 디자인 나와야 되는 배경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 소재로 제공하고 내용의 이미지 보드 같은 것까지 제공한 상태에서 개발을 됩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제공하다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1년에 1년 뒤에 프로모션을 공개한 지부터 1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팀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적인 요소도 이어져야 돼서 그런 연출을 게임으로 어떻게 할까 같은 것도 굉장히 저희 서브컬처의 IP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어지도록 개발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나오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UI, UX적인 부분, 용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상호작용 것이 아까 플레이어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타블렛을 조작하는 식으로 이제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벤트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명시적으로 캐릭터들을 찍어서 이제 탈출을 시켜주세요라든가 정말 게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플레이어의 관점과 조작력이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연출로서 플레이어의 실제감을 도드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저희가 좀 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와 큰 차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PVP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죠. 서브컬처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와의 어떤 애착 관계, 캐릭터의 이제 매력을 이제 전투의 성능으로만 표현을 하면 오히려 호감을 좀 느낀다는 것을 큐라레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깨달아서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경쟁을 이제 강화할수록 세계관 내에서 원래 스토리상의 이 세계관의 선생님을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의 경쟁을 하는 구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몰입감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성능을 강조하면 예를 들면 이 캐릭터의 원래 매력은 스토리상의 매력은 밥을 만드는 이상한 외식을 만드는 캐릭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전투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투의 성능을 기반으로 캐릭터 웨이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전투 이외의 매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전투 성능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런 PVP라든가 경쟁 구도가 되어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경쟁 요소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비중으로 이제 축소를 하면서 결국은 예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이 그래서 경쟁이라든가 심지어 경쟁이 아니라 협력 플레이조차도 좀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원신 같은 경우도 멀티플레이 오픈월드 게임이지만 일반적으로 만들었다면 오픈월드에 MMORPG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다 같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원신은 그렇지 않고 거의 싱글 플레이어 패치 게임처럼 동작하고 온라인으로 다른 플레이어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브컬처 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좀 경쟁 구도라든가 접촉을 좀 줄이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컬처 게임의 개발을 하면서 서브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게임 내에서의 전개뿐만 아니라 게임에서의 전개, 아까 저희가 뭐 프로젝트도 내고 푸드 콜라보도 하고 다양한 이제 콜라보라든가 외부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현상적인 것 같습니다. 블락5의 온리전이라고 블락5 페이지를 만드는 분들도 저희가 또 따로 모아서 이벤트를 하고 뭐 연주회도 하고 했던 행사 현지에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크릴스라고 아크릴의 캐릭터 그려가지고 만드는 구조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프라모델까지 만들게 됐고 이런 다양한 어퍼 게임 전개를 하는 것도 서브컬처 IP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브컬처 게임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게임 전체 장르 중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좀 서브컬처 게임들이 계속 편할 것이다. 왜 이렇게 성장을 했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한 성장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큰 게임사들은 서브컬처 게임들을 하나씩은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개발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중국이 현재 가장 큰 서브컬처 게임 시장이 되었고 그래서 2020년에도 뭐 여기 나온 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개발팀들의 이제 몇 명을 보면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이 나오고 있을 예정인데요. 왜 이런 서브컬처 게임들이 더 예전보다 흥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2차원 콘텐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풍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2차원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2차원 콘텐츠들이 예전에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2010년 그 근처보다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었다는 걸 이렇게 특히 이제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이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일본 이외 해외 시장에서 성장한 매출의 한 추이를 갖고 계시고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비주얼을 가진 콘텐츠들의 성적들이 일본에서는 원래도 서브컬처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 이외에서도 이제 메이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 큰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보급되면서 이 콘텐츠에서 좀 소비하기 쉽게 아무래도 2차원 콘텐츠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 같은 OTT의 틱톡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소비되기 또 쉬운 포맷이 이런 2차원 콘텐츠였기 때문에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1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이런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쪽을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측정한 지표가 있었는데 모든 전 세계의 넷플릭스 가입자의 70%가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도 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을 찾아보거나 하는 식으로 좀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그냥 누구나 이제 다른 드라마나 리얼리티나 그런 것과 섞여있는 애니메이션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대중화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브컬처 게임이 이제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IP가 이제 수용되고 있고 그 캐릭터와의 이제 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게임 플레이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다른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펫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고요. 이런 경향에서 서브컬처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떤 복잡관계에 대한 니즈를 알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이 반려동물 시장도 실제로 계속해서 성장을 특히 이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로 급속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은 애착을 아주 대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애착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게임에서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게임들이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회 분위기상으로도 좀 니즈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측면으로는 실사 비주얼 같은 경우에 90년대 게임들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면서 실사에 가까워졌잖아요. 2010년대만 해도 거의 이제 실사에 가까운 게임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기술을 바로 이제 반영해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섭취가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물론 더 좋은 그래픽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이제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드리는 비용만큼의 어떤 성공이 예전만큼 부담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라는 비주얼에 그런 부착 게임, 서브컬처 게임들이 니즈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서브컬처 IP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소는 게임 내적인 이제 확장뿐만 아니라 게임 내적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기 쉽다라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IP에 비해서 좀 친숙한 설정에 약간 친숙하게 보이는 캐릭터들 주장감을 있고 이제 큰 법을 쓰는 캐릭터들을 외국 어떤 콜라보에서 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좀 더 무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P로서 이제 확장성이 서브컬처 게임들, 서브컬처 IP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서브컬처 게임 장르에 뛰어들고 개발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예를 들면 MMORPG의 시장을 만드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MMORPG라는 건 기존의 장르 게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게임의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든가 기획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게임의 포장계에 해당되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순으로 캐릭터 구성을 만들고 나중에 세계관을 만드는 식의 진행이 되지만 서브컬처 게임이 장르적으로 계속 이제 대중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실제 이제 세계 서브컬처 게임의 시장의 순위를 놓고 2024년 3월 그리고 이제 2025년 기준의 순위고요. 순위가 굉장히 변동이 크고 시작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MMORPG들은 아마 MMORPG 순위를 매겼다면 게임 플레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게임들은 게임 플레이가 크게 겹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뭐 여기서 화살표로 특히 표시하는 러베드 스페이스라든가 여성향 장르의 서브컬처 게임도 굉장히 일반적인 또 단순한 서브컬처 게임과는 또 다른 법으로 잘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의 서브컬처 시장 니즈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포켓몬 TCG라든가 이런 로그라이크 계열 게임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건담, 메카몰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기존 장르물에 비해서 게임 플레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메타 같은 것들이 다른 식으로 장르가 세분화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장르 게임을 만들듯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게임으로 가면 보통 레퍼런스 게임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이 오픈월드 혼자서 얘기하는 원신의 벤치마킹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존 게임하고 아무래도 카니발의 서브컬처 장르 같은 경우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가이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물론 이제 시장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퀄리티를 높여 봤던 것처럼 이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얼마나 이제 거기서 같이 세분화되는 니즈를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핑크플리즈라는 되게 유명한 게임을 만든 분이고 GDC 이번 GDC에서 이제 공로상을 받으신 그것도 되게 유명한 개발자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도 스스로 플레이하기 원하는 게임을 만드는 게 항상 자기가 게임을 만드는 어떤 동력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구간가이드 외 시작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걸 만들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게임을 만들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건 뭘까를 계속 장난하면서 만들고 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